이것은 정신의 음악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것을 하루라도 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쯤이면 눈치채셨겠죠? 문화를 가로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책입니다. 귀로 듣는 책, 오디오북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자책을 구매하고 클릭을 하면 활자를 보지 않아도 책을 즐길 수가 있다는데요. 줄거리를 요약해서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여러 명의 성우가 참여해 흥미롭게 진행되는 등 형식도 아주 다양해서 특히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처럼 기술이 발달해 쉽고 편하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고 또 의견을 나누었을까요? 기원전의 사람들은 말과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일무이한 의사소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간적 제약에 부딪힌 인류는 기록을 남기고자 동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 책의 기원이 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점토판에, 이집트 문명에서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의 줄기에 기록을 남겼고요. 그런가 하면 지구 반대편 동양에서는 대나무 등의 나무를 세로로 길게 쪼개서 글씨를 쓰고 실로 엮었습니다. 이를 목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모양 어딘가 낯이 익죠? 우리가 쓰고 있는 책이라는 글자, 이 한자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엮어서 만든 책이라니 여러분들이라면 들고 다니실 수 있을까요? 기원 후 105년 중국 후한시대의 인물 체륜에 의해서 드디어 책의 주 재료가 되는 종이가 발명됩니다. 손재주가 남달랐던 그는 부직포 만드는 방법을 응용해서요 종이를 만들었는데요. 당나무 속껍질과 해진 넝마가 그 재료가 되었습니다. 가볍고 얇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중국의 제지 기술은 고대부터 활발히 교류했던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쇄물 무엇일까요?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더라?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지신경? 아니냐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보다 130여 년 앞선 1239년 남명천하 삼송증도가라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남명천하 삼송증도가는 당나라 승려 형각이 지었고요. 불교 종파의 하나 선종의 지침서로 주로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지배층에 의해 읽혀졌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개의 한문 활자를 일일이 맞춰서 찍어내기란 그야말로 아주 고된 노동이었고 책의 보급은 쉽사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이 책을 접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바로 1576년 당시 일상생활의 상식을 담은 고사차료 발간 이후입니다. 방각본의 출현은 소설책의 대대적인 보급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설은 판소리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덕분에 그동안 글자를 몰라서 책을 접할 수 없던 사람들도 소설과 서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한층 올라간 것이죠. 근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상류층과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독서는 서민층과 여성에게로까지 한층 더 범위를 넓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절 사람들은 모든 책을 다 구매해서 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 선조 때의 학자 유이춘이 쓴 일기 미암일기에 따르면 이때 지금의 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새책점과 도서 외판원이라 할 수 있는 책회가 등장합니다. 당시 책의 가격은 엄청 비쌌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구매하기보다는 새책점에 돈이나 물건을 맡긴 후에 책을 빌렸다고 합니다. 과거 90년대 유행했던 책 대여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당시 책의 가격이 얼마나 비쌌는지 궁금하시죠? 중종실록에 따르면 중용 대학 등의 학술 서적은 쌀 28말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24kg 정도가 되는데요. 마트나 시장에 가면 쌀 20kg 한 포대가 약 5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11포대니까
제가 산수를 잘하니까 55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책 한 권이 55만 원. 엄청 비싼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새 책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돈은 물론 비녀나 팔찌 같은 장신구, 그리고 녹그릇과 솥단지까지 맡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새 책점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의 원성을 삽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권으로 쪼개서 대여하는 아주 얕은 수를 썼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이를 질타하는 낙서를 빌린 책에 이렇게 적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원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문과 국문이 혼용됐던 19세기 후반을 지나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분화로도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이 운동은 문명 퇴치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 구호에 맞게 계몽적인 소설부터 정치적인 이념을 담아낸 아주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역사적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그동안 읽을 수 없었던 금서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기에 현대적인 인쇄 시설을 갖춘 출판사들의 등장으로 온갖 잡지는 물론 단행본들의 출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형 서점들의 출현과 함께 우리들의 독서 문화는 한결 다채롭게 변합니다. 정독과 다독, 필독서와 내 취향에 맞는 특정 분야의 서적, 이 독서들이 혼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책을 사면 선물이 딸려오는 최근 출판 시장의 문화도 큰 특징인데요. 이 책을 사시면 이 박스 테이프와 이 컬러링북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돌 가수 팬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굿즈가 출판계에 등장한 것입니다. 노트와 책갈피는 기본, 맥주잔, 향수, 램프, 라디오,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한데요. 맥주잔 굿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책을 직접 구매했다는 김영하 소설가의 일화는 방송을 통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즐기는 방법도 추구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인 책. 어느새 성큼 다가온 이번 가을에는 책 한 권으로 나의 세상을 더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를 가로다 였습니다.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죠. 이 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책 속에 담긴 큰 세상을 바꾸거나 움직이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고 나면 내 눈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지 못하지만 내가 세상을 보는 시각과 시야를 늘 새롭게 해주는 것, 이것이 책이 가진 가장 큰 아름다움이자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